정말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전쟁 중인 반도국가라고 비웃던 미국의 전략 분석관이 단 5일 만에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왜 아직도 주한미군에 돈을 퍼붓지? 그렇게 말하던 그녀가 이제 주한미군 철수는 국가적 손해라며 백악관 회의실에서 대통령에게 외쳤습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미국의 군사 전략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사라 제임스 소령, 펜타곤의 전략 분석관입니다. 그날의 백악관 안보회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죠. 한국은 이제 충분히 컸다. 우리가 왜 아직도 거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철수 준비를 시작하라.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도 동의했어요. 10년 넘게 국방부에서 예산 분석을 해온 저로서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이 항상 눈엣 가시 같았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가 저 작은 반도에 쏟아지는 걸 보며 의문을 품었죠. 대통령이 갑자기 저를 지목했어요. 제임스 소령, 당신이 현지 평가를 맡아 2달 안에 철수 계획 초안을 가져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분석가였지 현장 요원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펜타곤의 상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기회야, 사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눈빛엔 우리가 원하는 답을 가져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에 대한 자료를 뒤적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21세기에 그 조그만 반도에 수십억 달러를 써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변 동료들도 공감의 눈빛을 보냈죠.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굴러갈 나라라고요. 출장 준비를 하면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솔직히 이번 임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생각했어요.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철수는 감정이 아닌 합리적 예산 절감이라는 문장을 메모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뿐이라 생각했죠. 짐을 싸면서 한국전 참전 용사였던 조부의 얼굴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지워버렸죠. 시대가 달라졌어, 할아버지. 저는 짐가방을 닫으며 결심했습니다. 한 달 안에 돌아와 철수 계획서를 완성하겠다고요. 그것이 국가를 위한 제 의무라고 믿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조부의 오래된 트렁크에서 한국전 참전 훈장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그냥 짐가방 한쪽에 대충 넣었죠. 감상에 빠질 시간은 없었어요. 16시간의 비행 동안 한국에 대한 보고서들을 읽었습니다. 분쟁의 위험이 높은 지역,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인프라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 모든 자료가 철수를 정당화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들이었죠.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예상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공항은 JFK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터미널로 들어서자 깨끗한 바닥과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여기가 제가 알던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나라가 맞나 싶었죠. 입국장에서 제 얼굴을 스캔하는 게이트를 통과하니 불과 30초 만에 입국 절차가 끝났어요. JFK에서 1시간씩 기다리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 진짜 한국 맞아요?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에 옆 승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공항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김현우 대위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제임스 소령님, 환영합니다. 서울까지 모시겠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와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는 제가 타본 어떤 군용차보다 고급스러웠습니다. 차 안에서 김현우 대위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소령님의 방문 일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태블릿에 연결된 와이파이 속도가 펜타곤보다 빨라 놀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러시아워인데도 막힘없이 달렸죠. 여기 교통체증은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현우 대위가 웃으며 답했어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AI 교통 제어 시스템이 몇 년 전부터 도입되어 많이 개선되었죠.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깔끔한 거리,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펜타곤에서 받았던 브리핑과는 너무 달랐어요. 머릿속에 그렸던 도움이 필요한 작은 나라의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창문을 열자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끝없이 이어진 빌딩들의 불빛, 질서 있게 흐르는 차량들.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첫날의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한국, 더 자세한 조사 필요함. 다음 날 아침, 김현우 대위와 함께 판교 스타트업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선 모습은 실리콘밸리를 연상시켰어요. 하지만 그 안의 에너지는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집중된 느낌이었죠. 한 스타트업 대표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미국인이었어요. MIT 출신의 제이슨 파커라는 청년이었죠. 왜 실리콘밸리가 아닌 여기서 사업을 하냐는 제 질문에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보다 여기가 더 빨라요. 한국은 의사결정 속도, 인프라 구축, 시장 반응, 모든 게 빠르죠. 거기선 6개월 걸릴 일이 여기선 한 달이면 됩니다. 그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스타트업의 로봇 기술 시연을 보면서 미국의 비슷한 기업들과 비교했어요. 솔직히 기술 수준은 비슷했지만 상용화 속도는 한국이 몇 년 앞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무인 카페에서 로봇이 서빙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주문부터 결제, 서빙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죠. 이런 카페가 서울에만 몇천 개 있어요. 김현우 대위의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오후에는 첨단 병원을 방문했어요. 접수대에서 환자가 얼굴만 스캔하면 모든 의료 기록이 즉시 불러와졌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죠. 이제 한국에선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모든 기록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니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휠체어를 탄 청년 사업가를 만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장애인용 스마트 기술을 개발해 성공한 기업가였어요. 한국은 노력한 만큼 길이 열립니다. 저 같은 사람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본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다. 기회의 나라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미국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치들이 여기서도 꽃피고 있다. 다만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더 이상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꿈, 누군가의 노력, 누군가의 성공. 잠들기 전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했어요. 호텔 카카오톡으로 김현우 대위에게 내일 일정 외에도 실제 한국인들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곳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공식 보고서를 위한 시찰이 아닌 진짜 한국을 알고 싶어졌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경기도의 한미연합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일정에는 없었지만 제 요청으로 추가된 곳이었죠. 연합훈련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상 북한군의 공격에 대응하는 시나리오였어요. 김지현 대령이 지휘하는 한국군 부대와 미 이사단의 일부가 맞붙는 훈련이었죠. 저는 관측석에서 시뮬레이션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 없이 보고 있었어요. 어차피 미군이 주도하는 훈련일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3시간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 부대가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그것도 미군이 우위를 점했던 정보전, 통신전 분야에서까지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며 미군 장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김지현 대령에게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건 단지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날 오후 김지현 대령이 한국군의 독자적 AI 전술 시스템과 산악전 기동력 훈련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보다 더 진보된 기술이었어요. 특히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한 교란 대응 체계는 펜타곤에서도 논의 중인 개념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물었어요. 3년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김지현 대령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읽었습니다. 훈련 중인 한국군 장병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에겐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죠. 그날 저녁 김지현 대령과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군인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미군이 철수하는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라서 물었죠. 정말요? 그렇게 되면 위험하지 않나요? 그가 웃었습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항상 위험 속에서 살아왔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신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 전략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이미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마쳤다면 처음으로 제 임무의 의미에 의문이 들었어요. 주한미군 철수가 정말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일까? 이런 동맹을 포기하는 게 전략적으로 옳은 일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넷째 날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습에 혼란스러웠지만 여기서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어요. 결국 미군들이야말로 주한미군 철수의 진짜 영향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기지 내 식당에서 초년병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불만을 토로했어요. 한국은 지루해요. 왜 이런 곳에 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죠. 하지만 10년 이상 복무한 중견 군인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스미스 상사는 말했어요. 사실 제 가족은 이제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안전한 거리, 좋은 교육 환경,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윌슨 중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택에서의 삶이 워싱턴 DC 교회보다 나아요. 인터넷은 빠르고 의료 서비스는 우수하고 아이들은 밤에도 안전하게 놀 수 있죠. 가장 놀라운 건 장기 복무자 중 상당수가 한국 정착을 희망한다는 점이었어요. 존슨 대위는 말했습니다. 저는 제대 후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할 계획입니다. 여기서의 삶이 더 좋아요. 기지 내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미국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자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서울에서 일해요. 진짜 멋진 곳이래요. 그 아이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어요. 그날 오후 한국인 배우자를 둔 미군 가족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한 부인이 말했어요. 우린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긴 집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평택 기지 방문 결과 예상 외로 많은 미군 가족들이 한국 생활에 만족, 철수 시 고려해야 할 인정 요소, 타이핑을 하다 멈췄어요. 이런 내용이 제가 작성해야 할 철수 보고서에 맞는 내용일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철수론자였던 제 세계관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군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고요. 모든 게 복잡해졌습니다. 짐 가방에서 무심코 꺼낸 조부의 참전 훈장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임무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섯째 날 짐을 정리하다 우연히 조부의 훈장 속에서 낡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인 전우에게 쓴 편지였어요. 조부는 그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여, 당신의 나라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네. 우리가 함께 흘린 피가 헛되지 않을 걸세. 언젠가 우리가 한국에 기대게 될지도 모른다네. 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조부는 7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야 보게 된 한국의 잠재력을요.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체를 방문했어요. 세계 방산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죠. 서울 시내를 걸으며 보게 된 한국의 일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깨끗한 거리, 안전한 밤, 빠른 서비스, 모든 것이 미국보다 나은 점이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들었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는 설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백악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상대로 철수 정당화 내용을 쓰려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한국 주한미군 재평가였어요. 철수가 아닌 관계 강화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화면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경력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조부의 편지를 읽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한국에 기대게 될지도 모른다네. 이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조부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아침에 김현우 대위에게 연락해 일정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에 천안함 기념관에 가고 싶습니다. 이유를 묻는 그에게 대답했어요. 진짜 한국을 알기 위해서요. 기념관에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그것이 조부와 이 나라에 대한 제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미국의 진정한 이익을 위한 길이기도 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보고해야 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내내 준비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백악관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철수 계획을 기대하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자, 제임스 소령, 한국에서 뭘 알아왔지? 심호흡을 하고 답했어요. 대통령님, 저는 철수를 반대합니다. 이건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결정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명해보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미 우리를 앞선 분야가 많아요. 철수는 예산이 아니라 전략을 잃는 일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 군사력, 경제력을 데이터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미군 철수 시 중국이 얻게 될 전략적 이점을 강조했죠. 회의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그들의 기술, 경험, 위치,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안보 환경에서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제임스 소령, 감상적인 판단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딱딱한 숫자로 말해야 해요.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떻습니까?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장관님, 여기 있습니다. 철수 시 초기 비용은 절감되지만 5년 내 새로운 동맹 구축과 군사 거점 확보에 3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한국의 방위산업과의 협력 기회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계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료를 유심히 보더니 뭔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조부의 편지였죠.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한국인 전우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일어날 거라 했습니다. 지금 그가 옳았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였나? 네, 그랬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좋아, 제임스 소령. 철수 계획을 재검토하겠네. 자네가 준비한 자료를 국방부와 함께 더 면밀히 살펴보자고. 대통령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펜타곤의 상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예상 밖의 보고였네, 사라. 하지만 설득력 있었어. 이게 정말 자네의 결론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회의실을 나오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제가 본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조부의 편지를 가방에 넣으며 속삭였죠. 할아버지, 저도 이제 알아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놀랍게도 3개월 후 트럼프 대통령은 철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연합사 부사령관직을 제안받은 겁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죠. 그것이 제 운명인 것 같았으니까요. 서울로 이주하며 가족도 함께 왔습니다. 남편 마이클은 처음엔 불평했지만 IT 전문가인 그는 금방 한국 기업에서 좋은 자리를 얻었어요.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부사령관으로서 저는 미군 가족들의 한국 적응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집중했어요. 문화체험, 언어교육, 지역사회와의 통합, 이런 프로그램들이 미군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미국 퇴역 군인들을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많은 퇴역 군인들이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어 교사, 자문위원, 사업가로 활동하며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었죠. 1년이 지나자 딸 에밀리가 어느 날 말했어요. 아빠, 미국보다 여기가 더 우리 같아. 그 말에 놀랐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두 문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출근길에 웃으며 인사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 결정이 가족 모두에게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는 저희의 경험을 코리안 드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미군 가족들 사이에서 한국 근무는 더 이상 회피 대상이 아니라 선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고 두 나라의 협력은 군사를 넘어 기술, 문화, 교육 분야로 확대되었죠. 어느 날 저녁 한국인 친구들과 식사하던 중 김지현 대령이 물었어요. 사라, 정말 한국에 남을 생각인가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남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집이니까요. 그날 밤 조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한국에 기대게 될지도 모른다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군사적 협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국민들이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인연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처음 이 풍경을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이제 이 불빛들은 낯선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제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한국전에 참전했던 조부의 사진, 다른 하나는 한국 친구들과 찍은 우리 가족 사진이었죠. 두 세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완성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남기로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했습니다. 처음엔 임무였지만 이제는 삶이 되었어요. 철수론자로 시작한 여정이 정착으로 끝난 아이러니.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결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히 서류상의 약속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꿈이 얽혀 만들어진 관계.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테니까요. 코리안 드림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철수를 주장하던 미군 장교가 결국 한국을 자신의 집이라 부르게 됐습니다. 미국보다 안전하고 빠르고 따뜻한 나라. 그녀는 말합니다. 코리안 드림은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시대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코리안 드림을 응원합니다.